현재 이집트에서 터져나온 초대형 계약 소식에 미국과 중국 정부가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집트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한국과 사상 최대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집트 정부가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모자라 FA-50 경전투기까지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집트 정부가 FA-50 경전투기와 대전차 미사일 천검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한 이집트 대사인 칼레드 압데라흐만 대사가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서울 주재 이집트 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협상이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간의 보다 폭넓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이집트의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특히 생산 국산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2025년 2월에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방산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방문한 이후에 나왔다. 이 방문은 한국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올해는 이집트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집트 대사는 에너지와 인프라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집트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교통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 매체는 이집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FA-50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의 방산무기가 높은 품질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집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22년 8월 3일에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이후 이집트의 FA-50 도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선보였고 이는 외국 비행팀이 해당 장소에서 공연한 첫 사례였던 만큼 이집트 정부가 이 당시부터 FA-50 경전투기 도입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는 고등훈련기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전투기 수는 약 70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M346 항공기 20대를 공급하는 제안을 했으나 이 수치가 이집트의 사업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측 제안은 24대 규모의 유로파이터 패키지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일 가능성도 있다. 이집트는 현재 1970년대에 도입한 알파제트 40대와 중국산 K8이 훈련기 117대를 운용하고 있다. 신형 항공기 70대를 도입한다면 알파제트 전량과 K8의 일부를 교체하는 데 적합한 수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집트 정부가 2022년 8월에 있은 피라미드 에어쇼가 끝나자마자 FA-50 경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2022년 9월에 이집트의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 MILDUCK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A-1 항공기를 이집트에서 공동 생산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방산 전문 매체인 오버디펜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이 계약은 이집트군의 항공기 구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 없는 국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집트가 실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식 주문에 앞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해졌다. 2023년 1월 16일에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 AOI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을 이집트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약을 공식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출 협상은 최종 단계에 있으며 초기 도입 물량으로 36대가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FA-50 파이팅 이글은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후보 기종으로 제시되어 왔다.
벨기에 매체는 이집트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FA-50 경전투기와 호환되는 미국의 F-16을 1982년부터 운용해왔던 만큼 F-16에 익숙한 이집트 조종사들에게 FA-50 경전투기는 그야말로 안성맞춤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은 F-16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집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08대의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FA-50은 F-16과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FA-50과 F-16의 이러한 호환성은 물류와 정비를 비롯해 공급망 측면에서 이집트에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이집트가 운용 중인 훈련기는 브라질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된 기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물류 체계에 단절이 존재하는 만큼 이집트 정부가 FA-50을 선택할 경우 정비 체계를 통합하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 경전투기는 초기 도입 단가가 비교적 높지만 다른 경전투기들에 비해 전체 수명 주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A-50의 블록 20 버전은 성능 향상을 통해 F-16CD와 유사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집트 정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벨기에 매체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이집트 정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와의 계약이 2025년에 최종 체결되고 여기에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의 기존 주문이 더해질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계획 중인 추가 18대 도입까지 실현되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생산량은 66대를 넘을 수 있다. FA-50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은 FA-50PH 항공기 12대를 약 4억 5천만 달러에 계약했다. 2018년에는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12대 추가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라크는 T-5EQ 24대를 주문했고 인도네시아는 T-5를 운용 중이다. 2022년 9월 폴란드는 FA-50 48대에 대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12대는 2023년 말까지 인도되고 나머지 36대 FA-50PL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FA-50PL은 AESA 레이더와 공중급류 기능에 더해 확장된 무장 시스템을 탑재한 버전이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 10월 계약을 추진했으며 2023년 2월에 FA-50 블록 20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이 계약은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항공기 18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추가로 18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말레이시아형 FA-50에는 AESA 레이더와 스나이퍼 고급 표적 포드 ATP에 더해 공중급류용 프로브와 20 기관포, 그리고 GBU 시리즈 정밀 유도폭탄과 AGM-65 매버릭 미사일뿐만 아니라 AIM-90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벨기에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 더해 이집트 정부가 FA-50을 도입하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FA-50 경전투기는 높은 품질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운용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FA-50이 정비 효율성뿐만 아니라 F-16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FA-50은 일부 경쟁 기종보다 상대적으로 단위 가격이 높지만 장기적인 운용 및 유지 비용은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처럼 항공기 구성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공군의 경우 물류 복잡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A-50은 이집트 공군이 운용 중인 F-16 플랫폼과 높은 호환성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 운용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록 20 구성에서는 항공전 자장비를 비롯해 레이더와 무장체계 등 성능이 확실히 향상되어 있는 만큼 고등 조종사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 매체는 이집트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공군이 일찍이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해오면서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항공기는 KTX-2 사업을 통해 개발된 T-50 골든이글 훈련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초도 비행은 2011년 5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양산 계약은 같은 해 12월에 체결되었다. 2013년 8월 20일에 첫 번째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초기에는 세 가지 변형 기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무장을 갖추지 않은 T-50A 훈련기, 레이더가 없는 TA-50 공격기, 그리고 FA-50 전투 공격기였다.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공격과 전투 임무를 통합한 FA-50 단일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이 항공기는 이후 여러 비행대대에 배치되어 근접항공지원 CAS과 전환훈련 등의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한국은 2016년까지 총 60대의 FA-50을 생산하였으며 추가로 40대를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FA-50은 점진적인 성능 개량을 거쳐왔다. 블록 10에서는 조준 포드 타겟팅 포드의 소프트웨어 통합과 정밀 유도무기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포함되었다. 블록 20에서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가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한국 LIG넥스1이 개발한 ESR500H라 있다. 이외에도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와 공중급류 기능뿐만 아니라 HMD 헬멧 장착 조준 장치와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 그리고 AIM-120C 암람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기능 등이 포함되었다.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통해 탐지 성능과 표적 식별 능력은 물론이고 중거리 공대공 무기와의 호환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GCAS과 지형 추적 비행 기능, 그리고 오프 보어 사이트 오프 BORESIGHT 미사일 유도 기능 등이 포함된다. 향후 업그레이드로는 무인 기형 드론 개발과 KF-21 플랫폼과의 통합에 더해 새로운 전자전 EW 능력 추가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단일 엔진 F404GE 102를 탑재한 FA-50은 최대 추력이 8톤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이 13,500kg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는 분당 상승률이 12,070m에 이르고 최대 상승 고도는 16,764m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 매체는 항속거리가 2,592km에 달하고 전투 행동 반경이 444km인 FA-50은 총 7개의 하드포인트 HARDPOINT를 갖추고 있고 최대 9톤까지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FA-50 경전투기가 획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집트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혈만이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기어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까지 석권하려는 한국산 전투기가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 러시아 군사창고 또 펑펑. 우크라이나군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티오레츠크 탄약고 공격작전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밤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 창고 중 하나이며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인 군수 창고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러 무기창고 드론 공습 국경 넘어 500km 날아가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한 군수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군수창고에서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U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으로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무인 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저가 드론 미사일 약 300기를 방어하기 위해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1대당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2,800만 원에 그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을 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인 FPV의 경우 제작 비용이 약 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단가는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드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여 소규모 업체 및 자원봉사자 모임이 한 달에 수십만 대 드론을 만들어 군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 소수 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혁명이 일어났다는 평인데요. 전쟁 초기엔 정찰용 드론이 주로 생산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격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7에서 10인치 14에서 24cm 길이의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거의 모든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 최대 15대까지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최대 30피트 약 9m 너비 날개의 소형 비행기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 지상 드론, 해상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드론 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 팔랴니차를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CNN은 기존 최대 1,500km이던 드론의 비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전해 상당히 발전된 드론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론 부품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특정 자폭 드론 가르피아 A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비밀리에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거리가 최대 1,500km에 이르는 이 장거리 공격용 드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의 자회사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까지 2,500여 대를 생산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는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국에 드론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 IEMG 쿠폴은 중국에서 가르피아 3지3라는 이름의 신형 드론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중국 당국은 드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국의 드론 산업을 급성장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군사 목적의 드론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개발한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기자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로 중국어로는 정찰구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이라 불립니다. 공 모양의 정찰 드론은 양옆을 당기면 중심부가 벌어지고 벌어진 틈 사이에 카메라와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소를 동력으로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동력 드론의 이름은 텐무산 1호. 지난 26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00km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드론은 경량 탄소 섬유로 된 일체형 성형 동체로 이루어져 무게는 19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6kg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수소 연료 전지와 저장 장치로 구성된 수소 전력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시스템에 활용되는 공랭식 연료 전지 스택은 리튬 전지의 5에서 6배인 kg당 1000WH 이상이 최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수소 연료 드론이 긴 비행 내구성과 초저온 작동 능력,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갖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무산 1호는 뭔가 이름에서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수소 드론으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산 드론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중국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런 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 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올해 초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 요격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개발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값싼 제작 비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의 자체 개발 안티드론 카이드는 크기가 가로 세로로 23.0cm, 높이는 32.2cm에 무게가 2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으로 본체에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인식 카메라, 자율 비행 추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또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스랩의 우수한 기술력은 드론보 챌린지의 공격 드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드론보 챌린지는 추후 드론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드론보 챌린지에서 니어스랩 카이드는 시속 150km로 비행 중인 적 드론을 카메라로 탐지 식별해 자율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 직접 충돌해 요격했고 목표물을 정밀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기업 중 공격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더욱 거세지는 대중국 제재에 맞서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리에 러시아의 드론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 6월 한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상 방산 전시회인 유로 사토리 EUROSATORY 2024에 참가해 처음으로 천무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유로 사토리는 1967년부터 경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이번 유로 사토리에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308m의 전시장을 설치해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사거리 8만 160, 290km 등으로 다양화된 미사일 라인업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사용 중인 122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천무를 홍보했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천무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후 한화는 K고 자주포 유저클럽처럼 천무의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의 운영을 검토할 만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체계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천무 개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는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부의 한보안 시설, 하나방산 부문 개발팀 30여 명은 텔아비브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보안 시설 정문을 통과한 후 또다시 비포장 도로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당시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 중이던 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사거리 80km 발사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국내에 시험장이 없어 그동안 바다로 발사하는 시험만 했는데 막바지 성능 입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를 탐문한 끝에 이스라엘을 시험 장소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떠나고 3분여쯤
개발팀 전원이 숨죽여 성공 여부를 기다린 끝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인 깃대 반경 15m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 정중앙 깃대를 정확히 명중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이었습니다. 시험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방산 업체 관계자조차 정확도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겠느냐며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듬해 말 천무는 우리 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양산에 돌입해 드디어 2015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의 개발 논의가 시작된 건 2005년. 사거리가 최대 6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 포방사포가 집중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대응 무기는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구룡으로 사거리가 40km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창으로 긴 창에 맞서는 것은 불리하기에 우리도 발사 거리 늘리기가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구룡은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아니라 정밀도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응하려면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정밀도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방산 기업 하나는 당시 군이 이런 무기를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독자 개발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독자 개발을 제안해보자는 판단에 수백억 원을 날릴 각오로 개발을 시작했고 실패해도 기술은 남지 않겠느냐며 모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 장치, 눈 역할을 하는 관성 항법 장치, 손발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 기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부터 대학 기업 연구소까지 사방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설계와 조립, 구동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즉 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엔 이런 지상 시험장이 없었습니다. 2006년 여름 하나 개발팀은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발을 쏘아 올렸지만 결과는 실패. 목표점은 물론 발사 거리 80km도 못 날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 실패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발사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개발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저 수거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로켓을 찾아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락한 3개의 로켓 중 건져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개발팀은 그날부터 미사일을 분해하며 유도 조정 장치가 문제였는지, 날개 부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품 재질이나 코팅 가공 조립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정식 개발에 들어가면서 핵심은 명중 성공률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바다로 발사해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정밀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깃대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화는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본격적인 수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첫 수출은 몇 년 후 중동 어국가였습니다. A국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와 천무를 저울질하다 천무를 최종 낙점했는데요.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하이마스는 6발, 천무는 12발이나 됩니다. 브랜드 명성에서는 하이마스에 뒤처졌지만 빠른 납기 약속의 사후 관리 능력에서 천무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중동부터 유럽까지 방산 전시회를 후툰 끝에 이후 어국에 이어 또 다른 중동 비국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국가 이름은 물론 계약 시점, 계약 금액도 비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각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폴란드에 천무 290대와 관련 탄을 수출했는데 당시 공개된 계약 규모는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천무는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개발된 천무는 이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는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 BGK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뜬금없이 천모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국에 구애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전략소동정보보안센터 SPR-AVDI가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57초짜리 홍보 영상입니다. 국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전력을 보여주는 훈련 장면이 이어지고 영상 말미에는 대박이라는 한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특히 블랙핑크 노래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반주에 맞춰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다는 자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지지를 얻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영상 공개 시점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천무를 수입해서 운용해보니 만족스러웠던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대량 수입한 데 이어 사거리 290km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CTM-290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유사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 메이선이 그의 X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메이슨은 X 계정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고 전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했는데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전술 탄도미사일이 바로 CTM-290입니다. 지름 600, 길이 4m, 무게 1.5T인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육군이 도입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2를 개량한 것입니다. CTM-290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며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CP는 약 9m에 이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때 절반이 명중하는 원의 반지름이 9m 나는 뜻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 포드에 291발을 탑재합니다. 천무 발사대와 CTM-290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데요. 천무는 600 전술 탄도탄 외에 구경 131 로켓 사거리 36km, 230급 무유도 로켓 45km, 239 유도 로켓 80km, 400 로켓 사거리 200km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00 탄도미사일은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장착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 K 발사대에 포드 2개짜리 발사대를 장착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와 UAE가 290 탄도미사일과 함께 상당한 숫자의 K239 천무 체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가 가시화됐습니다. 백구경인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2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거리 연장은 기존 천무의 도입국인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천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백구경의 KTSSM-2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SSM은 북한의 지하갱도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사거리 180km인 KTSSM-1은 2019년 개발됐고 이어 개량형인 KTSSM-2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TSSM-2는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 TL 차량에서 운용합니다. 따라서 적의 타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KTSSM-2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있습니다.
UAE는 2017년 7천에서 900억 원대 천무를 수입했고 사우디는 1조 원 규모로 들여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원거리 공격을 위해 사거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500km인 KTSSM-2를 활용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수입국이 국제 대량 살상 무기 WMD 도입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사거리를 늘린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인데요. 사거리 증가는 필리핀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화의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 기업 WBG와 천무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고도 부릅니다. 국방부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됐고 수락 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무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넘어 폴란드를 뚫었고 이제 동남아 해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천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러시아 본토를 급습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비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3개 마을을 점령했다거나 국경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가스시설을 장악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전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등 서방은 자국에서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꺼렸으나 이번에는 그 어떤 반대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제공한 탱크 등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정예 공격 여단이 참여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등이 게시된 영상을 보면 쿠르스크에서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독일산 마다르 장갑차들이 보이고 러시아 측 국경 안쪽에서 전투에 참여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갑차의 중요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이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 역시 중요한 수출 아이템 급부상 중인데요. 한국의 레드백에 대해 안팎의 이목이 쏠리자 중국은 한국산 장갑차의 수출을 견제하느라 여전히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화가 새롭게 선보인 수출형 레드백의 장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장갑차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인정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못지않게 수출 계약 규모가 크고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장갑차입니다. 호주에 성공적으로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수출하면서 유럽 중동 지역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129대를 공급하는 계약에 성공한 이후 한화는 이제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 공고 예정인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은 총 4조 4,169억 원 규모로 호주 수출 계약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화돼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화는 유럽과 중동에서 레드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자 최근 수출형 레드백인 레드백 EX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가 철저하게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탄생한 장갑차로서 우리 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장갑차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년간의 경쟁 끝에 독일 링스를 제치고 공급 계약을 따내자 경쟁국들 특히 중국은 주요 구성품 80%가 외국산 장갑차인데
뭐가 한국산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레드백의 주요 구성품의 약 80%는 면허 생산한 제품이거나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서 호주 현지 방산 업체 및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수주를 한 후 국내 방산 업체들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용 전투 차량에 무한대로 개발 비용을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하나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가 K-21 보병 전투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ISU 현수장치 설계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엔진과 변속기는 K9 자주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후발주자로서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이라 레드백에 장착된 고무궤도는 SOUCY사가 개발한 40동급 고무궤도로 이를 최초로 도입한 장갑차가 바로 레드백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링스와 경쟁하던 당시 독일은 링스가 한화의 레드백에 계속 밀리자 급하게 SOUCY사가 개발한 고무궤도를 장착하려 했지만 이미 경쟁은 한화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고무궤도만으로는 한화의 ISU 현수장치의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는 예전의 한화가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수출용 레드백 EX를 발표하며 해외 부품 비중을 낮추고 국내의 전투 차량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레드백 EX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일단 한화는 30에서 40mm 중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인 포탑,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춘 신형 장갑차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신형 무인 포탑은 수출용 타이곤 장갑 차량과 연동될 수 있어 한국 육군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드백 EX에는 엔진도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는 엔진 대신에 STX 엔진이 국산화한 SMV1000 엔진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삼양컴텍과 웰크론이 참여할 계획이라 과거와 달리 지뢰 대응 좌석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구성품이 국산화되고 있어 훨씬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자 서방의 주요 파트너인 호주가 독일 전차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호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호주에 레드백을 수출한 것에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한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 레드백을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레드백이 한국 자체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며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중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저지른 비리들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 등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은근히 한국을 걱정하는 듯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레드백의 외국산 부품 비중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레드백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량형 레드백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화는 기존 레드백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대체해 수출 가능성을 더 높인 레드백 EX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는 호주 수출을 위해서 이스라엘 기술력을 끌어들였고 그 덕에 호주 수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같은 기술력을 국산 기업들이 갖출 시간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로열티를 주고 부품을 사다가 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레드백에 대해 또 하나 걸고 넘어지는 점은 한국 기갑의 상징이 된 고무궤도입니다. 중국은 고무궤도가 레드백이 중시하는 방어력 중시 설계의 불순물로 여깁니다. 예전 호주에 수출을 하기 위해 2년 넘게 시험용으로 운용하던 레드백 장갑차요. 고무궤도가 닳아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고무궤도가 쉽게 닳아서 어떻게 장갑차를 운용하겠느냐며 레드백을 평가절하 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각종 고난도 테스트를 하고 온 장갑차의 고무궤도는 당연히 닳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손상이면 일반적인 철제 궤도로는 10차례도 넘게 갈아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한국 장갑차 폄하에 열을 올리던 중국은
사식 보병 전투차의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한국 장갑차를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자국 장갑차나 잘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사식 보병 전투차는 중국 기갑이 늘 그렇듯 포탑의 반동을 감당하지 못해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따라서 발사 후 명중률 또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식 보병 전투차는 기관포만 주구장창 쏘다가 어쩌다 한번 쏜 100 저하포를 표적에 빗맞췄습니다. 더구나 보병 전투차라는 본분을 잊고 엔진은 엔진대로 발열이 심각한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승무원들이 이 열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서 장갑차 라기보다는 찜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경전차 포탑을 달아놨으니 그걸로 쏠 전차 포탄도 내부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기관포 포탄도 수백 발 실어야 합니다. 레드백은 8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지만 중국 사식 보병 전투차는 내부가 너무 협소해 7명도 못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레드백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골몰할 게 아니라 장국 장갑차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고 꺼지고 충돌하고 중국 곳곳이 폭설과 한파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기습적 한파와 폭설에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이 마비됐고 중국 중앙기상대는 한파와 강풍, 결빙, 대류성 기상, 국지성 강수, 안개 등 6개 부문의 경보를 발령했을 정도였습니다. 기습 한파에 비까지 내린 중국 동부 수저우에서 23일 아침 출근 시간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00대가 넘는 차가 뒤엉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장수성 교육당국은 기상 악화 속에 성내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수소차를 장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는 아예 수소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중국 내 수소차 보급이 아직 미미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가격 부담을 낮춰 이용률을 높이려는 시도였는데요. 산둥성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자 중국 증시에 상장된 수소기업 주가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해 구동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인데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수소 산업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런데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뒤엉키는 게 다반사인 요즘 중국에서 내연기관차도 한번 엉키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수소차라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도로에서는 연쇄 추돌이 아닌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폭발은 미국발 관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중국산 전기차의 몰락은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주인공은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입니다. 홀리 의원이 발의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없이 1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관세가 없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해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홀리 의원은 중국 제조사가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를 뒷문으로 이용해 미국에 수출을 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대미 수출 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홀리 의원은 중국이 오늘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 그렇다. 바이든의 급진적인 기후 의제와 전기차 명령은 미국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더욱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작년 1분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은 무려 59%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산업망을 갖추고 저가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값싼 전기차를 쏟아내는 중국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차이나 쇼크가 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을 2배로 늘리면서 차이나 쇼크에 속편이 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무역시장에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말합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각국에 수출되며 소비자 물가가 하락했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낮은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며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런던 정경대 하비에르 사라벨 경제학과 교수의 2019년 논문에 따르면 중국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미국 내 상품 소비자 물가는 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린 미국 국내 공장은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한 논문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산 물품이 수입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는 200만 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고가 나오고 있는 2차 차이나 쇼크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경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차이나 쇼크가 저부가 가치 상품 수출로 인한 충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동차, 배터리, 가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CATL 배터리, 샤오미 스마트폰, BYD 전기차 등은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자국 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믹은 2025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가 부과된다고 가정시 2030년 되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현재의 11.2%에서 1%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잃는 것은 단순한 대미 수출이 아니라 전반 밸류체인의 몰락과 국민들의 소득 감소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직 등 경공업과 전자, 전기장비 등 산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품목에서 중국산 비중이 높고 마진율이 낮아 고율관세 부과의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급망 재편 수요에 따라 탈중국에 따른 기타 지역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산 비용과 지리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동남아와 멕시코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조지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의 법안은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공세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 둘 자신의 공약을 직접 알리고 나섰는데 공약 가운데 트럼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중국 정책입니다. 집권 1기 때에 이어 재집권 성공 시 경제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에 출연해 언론 보도로만 떠돌았던 중국 관세 폭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 묻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한 것인데요. 심지어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폭탄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이란 발상이 그간의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정책들을 보면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동영상과 글로 올린 의제 47어젠더 47에서 보편적 기본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해 수익을 얻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서도 주요 타겟은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그간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정책 아래 수혜를 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겠다면서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제품부터 철강,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국산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애국 대우는 양국 관계에서 상대국이 제3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즉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주도록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중국이 사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부터 미국 내 중국 간첩 활동을 막겠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미중 간 충돌을 우려해 갈등 소지가 있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
EU에서 쓰기 시작한 디리스킹 위험 회피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디커플링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에 강한 압박을 가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 건지 선뜻 답이 떠오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불면의 밤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3월 길이 400m, 22만 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무려 6일 동안이나 수에즈 운하를 막아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킨 사건은 세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제작한 에버기브노 때문에 당시 세계 물류는 동맥경화로 비상이 걸렸고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7월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에버기브노는 배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초기 1조 원을 요구했고 이후 7천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향 조정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하나6에서 7천억 원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기브노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올해 또다시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충돌사고로 운항을 멈춰버린 겁니다. 6일 오후 운하 동쪽 수로에서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호가 통제력을 잃고 부교와 부딪힌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원 오르페우스호는 현재 수에즈 운하 동쪽 수로에 선수 부분이 오른쪽 제방 쪽으로 치우쳐진 채 멈춰섰고 인근에는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하 통항엔 지장이 없긴 했지만 글로벌 물류 관련 회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본 선박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일이 재현될까봐 심장이 떨렸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원 오르페스호는 싱가포르 선사로 되어 있지만 이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조선소는 일본의 쿠레 조선소 결국 또다시 일본산 배였습니다. 또 한 번 일본 조선소가 건조한 컨테이너가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를 내서 통항을 막을 뻔한 것인데요. 글로벌 물류업계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해상 물류업계가 뒤숭숭하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에즈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의 통행 체증이 심해지고 최근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의한 상선 피격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필이면 후티 반군에게 피랍당한 상선도 일본 선박이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은 수에즈 운하 통행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가 전례 없는 가뭄으로 선박 통행량을 크게 제한하면서 화주들이 비용과 운송기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동 홍해에서 이뤄진 상선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이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이 내야 하는 전쟁보험료도 폭등하면서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 담수를 공급하는 같은 호수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운하 수위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청은 과거 하루 평균 36에서 38척이었던 통과 선박 수를 2월부터 18척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운하 이용 선박의 흘수, 즉 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 제한도 낮췄습니다. 흘수가 낮아지면 배를 물속에 멋 가라앉혀야 하므로 선정량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나마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4에서 5월까지가 연례건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병목 현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나마 운하 관계자들은 내년에 강수량이 회복하더라도 교통체증과 흘수 제한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니뇨에 의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체증이 심해지면서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 대기줄은 급행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혹 예약한 선박이 결항할 경우가 있는데 이 순서를 차지하려면 많은 급행료를 내야 합니다. 운하 당국은 예약된 선박이 취소될 때마다 해당 순번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데 올해 낙찰가가 최고 400만 달러, 약 52억 4,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 낙찰가 평균 17만 3천 달러, 약 2억 2,70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오죽하면 파나마 운하청의 관리자 프란시스코 토네는 이를 두고 천문학적 금액으로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연간 약 2만에서 4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쉬핑의 폴 스넬 대표 역시 우리는 더 적은 선정량과 더 긴 항로, 더 높은 비용, 덜 효율적인 공급망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창의력을 바탕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화물 기업들이 올해 11월 20일까지 경매에 쓴 돈은 약 2억 3천만 달러,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우 수천 마일을 더 이동하고 일주일 이상 더 걸리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는 데다가 이마저도 때로는 위험한 해역을 통과해야 해서 선주들로서는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액화 석유가스를 싣은 파이시스 파이오니어 호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남미 최남단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지난 3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의 흥해 남부국제수역을 지나던 상선 세척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해역항에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공격이 예멘의 반군 후티에 의해 이뤄졌으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는데요. 해양안전보안협회 야콥 라센 대표는 이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인과 관련이 있는 선박이라면 그 연관성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부수적 피해 가능성과 관계없이 공격할 것이 분명해졌다 말해 홍해를 지나야 하는 많은 선박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피습 가능성이 커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항로를 피하는 선박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컨테이너 선사들 중 일부는 이미 임시 조치로 자사 선박을 이 해역에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런던 보험시장은 홍해 남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보험사에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의 상승은 전체 선박 운항 비용을 밀어올릴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후티 반군의 공세까지 더해져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 한 번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이 수에즈 해운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겁니다. 일본 조선 기업들의 사고에 질려버린 이집트 정부도 최근 들어 수에즈 운하 관련 사업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조선업은 몰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집트 교통부는 최근 한국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한층 한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TX는 이집트 교통부 및 항만을 건설한 이집트 해군과 지중해의 허브 항구 가곡 GARG 오유비항 항만 개발하고 곡물 터미널을 운영하며 배후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계약 SPA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지중해의 허브 항구인 이집트의 가구팡은 지난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일본이 건조한 컨테이너 에버기 분호 좌초 사고 이후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항구입니다. 당시 에버기 보노 좌초 사고로 세계 물류의 12%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글로벌 선사들이 다른 루트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데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서 주로 밀을 수입해왔는데 전쟁 이후에는 유럽과의 밀 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구팡 경제특구 개발이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구판 경제개발은 현 이집트 대통령의 국가전략 사업이기도 해 더더욱 안전한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해졌고 그래서 이집트 교통부가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STX를 선택한 배경에는 STX가 몇 년째 수차례 이집트를 직접 방문하며 곡물 사일로 저장시설 부지 등 항만시설을 직접 파악하는 등 이집트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오랜 기간 특별히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조차 한국과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를 내고 있는 일본 조선사들은 최근에는 한국산 엔진을 공급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일본 조선소에 메탄올 연료를 활용한 힘센 IMSEN 엔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일본 스네이시조선과 메탄올 이중연료 힘센 엔진 8H32DFLN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엔진은 5800TU1T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계급 컨테이너선에 적용될 HD 현대는 힘센 엔진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유럽에 판매 중인데요. 이 가운데 메탄올 연료의 힘센 엔진은 지금까지 총 42척분, 177대를 수주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 엔진까지 한국에게 의존하게 된 일본 조선소의 상황을 보면 사고만 났다 하면 왜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인지, 일본 조선업이 왜 몰락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